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 2017년 9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의상이 있었다. 화려해 보이는 무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 민화를 발견할 수 있다. 영부인이 입어서 화제를 모았던 의상에도 백호가 그려진 민화가 있었다. 지난 7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우리 전통 민화 160여 점이 전시되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좀 해학적이고 뭔가 투박하고 원근감 무시하고 그냥 내 내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냥 그림에다가 한번 딱 이렇게 뿌려놓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특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원근감을 떠난 민화의 파격적 화면 구성과 원색의 강렬한 색감, 해학적인 내용을 높이 평가했다. 가장 친숙한 서민적 정서를 담은 그림이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민화. 오랜 전통에도 알려질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제 세계의 눈이 민화를 알아보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민화를 다시 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민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민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작품성을 인정해 대우해 주는 것에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하지만 막상 해외에서는 우리조차도 알지 못했던 민화의 매력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 흔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던 민화의 다양한 매력들에 빠져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민화는 백성들의 염원을 그려낸 그림이다. 나쁜 귀신을 쫓고 행복과 경사를 바라며 대중의 의식과 관습 속에 얽혀 일상과 연결된 다양한 민화가 그려졌다. 민화가 언제부터 그려지기 시작한지는 알 수 없지만 민화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일본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은 저서 오주연 문장전산고에서 민화를 속화라 적고 여염집의 병풍이나 족자 또는 벽에 붙인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그림들에는 본래의 뜻이 있었던 것인데 그리는 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규경의 글은 서민들의 정서가 깃든 그림, 민화의 의미를 모른 채 함부로 다루어지는 현실을 아쉬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화가 대중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조선 후기. 그 흔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들어서는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벽과 천정을 가득 메우고 있는 민화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 전라북도 정읍시 진산마을 어귀, 나지막한 산자락에 자리한 영모제는 1885년에 지어진 제실이다. 제사를 모시기 위해 지은 집이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명기들이 기회를 심사하거나 공연을 여는 풍류문화를 이끌었다. 네, 오늘 민화의 매력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알려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정병모 교수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화라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민화는 이제 그 서민의 해와 또는 이제 민중의 해와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 즉 서민이 그린 그림을 뜻하는 건가요? 서민 또는 민중이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중이 즐기고 그리고 또 이제 민중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그린 그림 그걸 이제 민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민중인 그림을 민화라고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민화의 모든 것들을 알아보러 지금부터 함께 출발을 해보시죠. 네. 영모제의 처마 밑에는 민화가 가득 그려져 있다. 나무 사이에 학이 마주보며 마음껏 날아가고 있다. 조선시대 전통 가옥에서 볼 수 있는 소술대문. 어떤 그림을 봐야
봐야 되나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그림들은 이게 이제 예전에 그랬던 그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위에 있는 저기 이제 뭐 포도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호랑이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그림이고 요거는 민화들이 진짜 빼곡하게 있네요. 예. 이런 대문은 이제 그 소술 대문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양반들이 소슬 때문에. 네, 소술 때문에 이제 이 가운데만 딱 이렇게 솟았기 때문에 이제 소술 때문에 이렇게 하죠. 양반들이 이제 집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그런 건데 네네.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양반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한 뭐 만석군도 이제 양반처럼 이렇게 이제 소술 대문을 세우고 했습니다. 양쪽 끝에 이제 그 토끼가 그 방아를 찢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귀여워. 아니, 근데 여기 이런 데 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중국이 아주 옛날에 이제 그 고사가 있는데 네. 예전엔 달을 이제 그 항아 두꺼비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달에 그 이제 그 옥토끼가 약방아를 찍고 있는 불사약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에 이렇게 토끼가 방아 찢는 걸. 그렇지. 그 양쪽에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단청에 있는 그림들은 굉장히 멋있는데 뭔가요, 저거? 저거는 이제 그 봉황이라는 그 상상의 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고한 그러한 새인데 어느 정도 고고하냐면 네. 아무 데나 앉지 않고 그 오동나무만 하는 거죠. 그리고 굶어 죽을지언정 우리가 쌀조하는 조이죠, 조. 조 따위는 먹지 않을 만큼의 그런 어떤 고고함의 상징. 그러니까 이 집이 그만큼 고귀하고 고고한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게 길상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인데 네. 이제 봉황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여왕의 이제 의미, 네.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태평 세월일 때. 태평 세월일 때 나타나는 상스러운 동물, 그 서수입니다. 그래서 봉황 그리면은 이제 그 태평 세월을 염원하는 그런 또 바람도 여기에 또 표현돼요. 힘차게 뻗어가는 나무 줄기를 잘 보면 그 위에 토끼가 논일고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고 색이 날아갔지만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즐겨 그렸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까치호랑이는 어떻게 민화의 어떤 대표격인 여기 보시면 이제 호랑이는 그 권력입니다. 권력인데 그거는 이제 왕을 뺀 왕은 이제 용으로 상징하고 왕을 네. 뺀 이제 그런 권력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부패한 관리라든가 또는 그 권력을 그 남용한 그 관리들을 이제 네. 풍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나무에 깃들어져 있는 그 까치가 있는데 까치가 있었나요? 지금 호랑이 되고 지금 계속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 까치는 바로 이제 민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패한 권력과 그런 민초의 어떤 그 불공평한 어떤 신분 관계를 그 풍자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 까치호랑이라고 할 그러니까 수 동물이 있습니다. 항상 등장을 할 때는 지금의 생활에 빗대서 네.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화 속에는 네. 동물이 나오든 책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서 풀어내서 듣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민화를 감상하는 하나 그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민화는 상징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 각 소재마다 뜻이 담겨 있다. 특히 호랑이는 민화에서 자주 보이는데 권력을 뜻한다. 민화 속에서 호랑이는 토끼가 받쳐주는 장죽을 피우는 모습으로 종종 등장한다. 잉어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관직에 오르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오리는 부부의 사랑과 화목을 뜻한다. 새처럼 부부가 한평생을 정답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학은 장수를 기원하며 그렸다. 민화 속에서 동물들의 상징은 불공평한 신분관계나 당시 생활상을 풍자하여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민화는 널리 보급되었다.
일본 민화인 우키요에가 유럽에 건너가 영향을 끼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베트남은 음력설에 정통파나 테투아로 집안을 장식하곤 한다. 중국 역시 새해를 기원하는 풍습으로 민화를 그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까치호랑이라든가 책걸이라든가 문자루라든가 뭐 특히 화조화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전한 게 의외로 그 이야기 그림이에요. 이거 어떤 경북이라든가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 그림을 이제 즐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떤 도교나 자기네들 어떤 그 고유 종교의 어떤 신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아마 나라별로 좋아하는 소재, 좋아하는 모티브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화는 방 안의 벽과 문에 붙여지거나 외풍을 막는 병풍으로 제작되어 방 안을 화사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민화가 있는 병풍은 각종 경조사에 사용됨으로써 행사의 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근데 교수님, 저는 지금 쭉 돌아보면서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우리의 민화들이 병풍 안에 담겨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병풍으로 이제 그려졌다는 거는 이제 네. 민화를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민화가 기본적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치장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네.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돌잔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돌잔치를 병풍 앞에서 해요. 지금 여기 설치된 것처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혼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결혼은 일본 말이고 혼례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례를 하면은 그것도 병풍 앞에서 해요. 근데 죽음은 어디서 죽는지 아세요? 글쎄요. 병풍 뒤쪽. 네, 병풍 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풍 앞은 삶이고 병풍 뒤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병풍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그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병풍을 치고 했다. 그러니까 병풍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권위를 높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생활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역할을 하는 병풍에 민화를 담았다는 건 우리 민족들이, 우리 서민들이 그만큼 민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네. 통해 가지고 뭔가 가정을 그 평화롭고 가정을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염원, 그런 바람이 그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백성들 생활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한 민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면서 18세기 후반 한양의 한복판, 지금의 청계천 주변 광교인 광통교 일대에는 그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겨났다. 1803년 내각 인력에는 광통교 그림 파는 시장에 대한 기록이 있어 당시에 이미 익숙한 풍경임을 보여준다. 그 다리에다가도 이렇게 이제 밑에 이제 자판에다 놓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네. 지전에서 또 그 자기 이제 소속 이렇게 작가를 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림을 팔기도 하고 그 광통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이러한 그림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문화 예술을 교류하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됐었군요. 그때 이제 이 1880년 경에 네.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존 그 버나우더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그걸 사와서 갖고 간 게 지금 워싱턴 D.C.의 그 스미소니안 그 인스티튜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장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의 유명한 또 인류학자인 그 샤를르 바라라는 사람이 또 사간 거는 지금 파리에 있는 김해 뮤제, 김해 박물관에 거기 소장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남아 많군요. 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민화의 매력에 빠져 37년간 민화를 그려오고 있는 엄 작가는 전통에 기반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대중의 현대적 미감도 만족시키는 균형 있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전통의 틀 속에서도 색감이나 구도, 형태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민화가 결코 과거의 그림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금의 그림이나 조선시대 그림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단지 다르다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게끔 변해가는 거죠. 뭐 우리가
크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시대에 뭔가를 가미해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는 거지. 민화에 드러난 자유로움과 독특한 분위기는 조금씩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반응을 얻고 있다. 민화협회는 2017년 여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단독 민화 전시를 열면서 한국 민화의 멋을 선보였다. 민화 작가들은 또 하나의 한류 장르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서양의 것을 흉내낸 현대 미술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미술인 민화라고 보고 있다. 대학적이고 뭔가 투박하고 원근감 무시하고 그냥 내 내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냥 그림에다가 한번 딱 이렇게 뿌려놓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에 가서 어필이 되고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1년 3개월 동안 순회 전시를 한 책거리 역시 화제가 되었다. 각종 신문, 미술 잡지의 평론가들이 기사를 쏟아냈는가 하면 미국의 주요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면 전체로 책거리를 소개했다. 조선 후기 정조가 책을 사랑하여 책거리를 왕좌에 펼쳤던 이야기부터 화려한 공예품이 진열되는 변화상까지 소개되었다. 외국 사람들이 이 책거리를 보고 매력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사실은 이런 책 그림이 원래는 이제 15세기 이태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6세기 유럽, 17세기 중국에서 18세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행하게 됐는데 네. 이 일종이 뭐냐면 책 그림의 실크로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책 그림을 보면은 서양 사람들도 이게 낯선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한국에도 이런 그림이 있느냐. 이제 놀라워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어떤 자기네들이 없는 한국적인 뭐 독특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 독특한 뭐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구도상의 어긋남 아니면 뭐 중요한 것들을 크게 그려서 뭔가 봤을 때 어색한 느낌 그런 자유로움을 왜 줬을까요 민화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네. 하지만은 그게 또 뭔가 이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화하면은 옛날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범을 아주 그냥 통쾌하게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반전이 있어요. 네. 그런 자유로움이 있고 그런 상상력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점이 민화를 굉장히 좀 현대적인 그렇게 느끼게 하고 현대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화면 구성과 채색으로 생활화로서의 장식적 면이 두드러진 민화는 패션 디자인에도 들어맞는다. 강한 선과 색 표현은 물론이고 한국 고유의 방식으로 그려낸 화풍은 세계인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인사동을 중심으로 민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활발하다. 2000년대 이르러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입문하기가 쉬워 한번 배우게 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민화의 장점이기도 하다. 95년도에 처음 민화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인사동에 작업실을 내서 이렇게 전업 작가로 나선 지는 이제 15년 됐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그 민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걸 피부로 느꼈는데 지금 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민화 인구가 늘어서 지금은 뭐 10만 이상을 바라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거의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조선시대의 원본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네. 이렇게 그리면서 조금 자기가 개성적으로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네. 전통을 그대로 그려가면서 또 하시기도 하고 네. 또 조금 바꿔서 조금 나만의 뭐라는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조선의 서민들과 함께했던 그림, 민화가 이제 현대인들이 찾는 친구가 되었다. 어느새 우리나라 미술계에 무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얘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에 스토리도 많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는 그림? 저한테는 뭐 치료도 되고 뭐 힐링도 되고 네, 또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연계해서 하니까 또 삶의 질도 나아지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민화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제 민화를 조선시대는 이제 속화라 그랬어요. 속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저속한 그림이다. 환쟁의 그림이다. 네. 또는 이제 격조가 낮은 그림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엘리트 양반 입장에서 그거를 뭐냐면 이렇게 낮춰보고 평묘하고 하대한 그런 용어예요. 네. 민화에는 다른 그림이 없는 또는 다른 나라 민화에 없는 아주 그냥 창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어떤 상상력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이런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움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이 민화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무명화가들의 반란이라는 책을 쓰면서 딱 네.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떤 민화는 자유다. 민화는 자유다. 서민의 그림이라 낮추어 보던 시선에 갇혀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민화의 가치. 민화가 이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우리 곁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고유의 민족적인 정서와 더불어 현대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화에는 우리 민족의 낙천적인 기질과 자유로움과 상상력이 배어 있다. 이 시간 함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가 그 나라를 대표한다. 민화가 지니고 있는 소박함과 특유의 자유로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대표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민화가 가진 무한한 매력을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알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